2024년 11월 전라북도 익산시의 낡은 주택가에 굴착기 소음이 메아리 쳤습니다. 재개발 광풍이 휩쓸고 간 골목이었죠. 오래된 집들은 뼈대만 앙상하게 드러낸 채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철거 반장 이철수 씨가 보온병 뚜껑을 열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휴대용 무전기를 들어 올렸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식당 갑시다. 조작석에 앉은 기사가 마지막으로 방 안쪽 벽면을 향해 굴착기 팔을 휘둘렀습니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시멘트 조각들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먼지 구름 사이로 검은색 비닐 덩어리들이 후두둑 쏟아져 내렸죠. 기사는 눈을 가늘게 뜨며 굴착기에서 내려왔어요. 저게 뭐지? 쓰레기 더미인가? 안전화 발끝으로 비닐을 툭 찼습니다. 찢어진 틈 사이로 하얀 물체가 빠끔히 튀어나왔죠. 순간 기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으악, 뼈야. 사람 뼈라고. 비명소리에 인부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무너진 벽 안쪽에는 웅크린 자세의 백골이 검은 비닐에 층층이 감싸여 있었어요. 누군가 입을 막았죠. 다른 누군가는 뒤로 물러나다 넘어졌습니다. 신고 후 1시간 경찰 차량들이 좁은 골목을 가득 채웠어요. 노란 폴리스 라인이 둘러쳐졌습니다. 국과수 감식 반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전북경찰청 한태수 형사는 무너진 벽 앞에 쪼그려 앉아 현장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51살의 한태수, 30년째 미제 사건만 파헤치는 소문난 집념파였습니다. 그의 눈에 벽 안쪽에 기이한 공간 구조가 들어왔죠. 사람 하나가 꼭 맞게 들어갈 크기였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게 분명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 박사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다가왔어요. 형사님,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공업용 방수 비닐로 여러 겹 감쌌어요. 일부러 보존하려던 흔적이 역력하죠. 한태수가 턱을 쓸어내렸습니다. DNA 채취 가능합니까? 이 정도 보존 상태면 내일 오전이면 신원 확인 나올 겁니다. 한태수의 머릿속으로 14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2010년 바로 이 집 천장에서 낡은 여행 가방이 나와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던 날이었죠. 그때 남편 재욱은 억울하다며 두 손으로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었습니다. 그때 왜 안방을 못 뒤졌을까? 한태수가 입술을 질끈 깨물며 두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재욱의 강력한 항의와 인권 운운하던 상부 때문에 방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기억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태수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형사님, 결과 나왔습니다. 1993년에 실종된 신부 유나 씨 맞습니다. 한태수는 전화기를 단단히 움켜쥐며 벌떡 일어섰죠. 확실한가? 100%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시멘트 독성이 전혀 안 올랐어요. 비닐 포장 덕분에 미세 증거들이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태수가 급히 재킷을 걸치며 소리쳤어요. 출동이다. 정재욱, 그놈 당장 연행해. 유나, 32년 전 행복한 신혼여행을 앞두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불운의 신부였습니다. 그녀가 32년 동안 남편의 안방 벽 속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오후가 되자 경찰서 정문 앞은 취재진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가. 아내를 벽에 묻어놓고 그 옆에서 잠을 잤다는 게 말이 되나? 분노한 시민들의 외침과 카메라 플래시가 정신없이 터졌죠. 저녁 6시 30분 정재욱이 형사들에게 양쪽 팔을 붙들린 채 조사실로 끌려 들어왔어요. 60대 초반이 된 재욱은 바싹 마른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털썩 앉자마자 떨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형사님, 제발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태수가 책상을 탁 내리치며 고함쳤어요. 정재욱 씨, 지금 부탁이 나옵니까? 32년입니다. 32년을 아내 시신이랑 한 방에서 생활했으면서 부탁이 나와요? 재욱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애타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은 죄 다 받겠습니다. 처벌 다 받을게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한테만은 비밀로 해주세요. 제발이요. 한태수는 얼굴을 찌푸리며 재욱을 빤히 쳐다봤어요. 아내가 벽에서 나왔는데 자기 목숨보다 침에 걸린 노모 걱정이 앞선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머니, 정경희 씨 말입니까? 네네. 어머니가 알게 되시면 그 자리에서 쓰러지실 겁니다. 제발이요. 재욱은 고개를 책상에 쳐박고 목 놓아 울었죠. 한태수는 직감적으로 뭔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어요. 단순한 효심으로 보기엔 재욱의 눈빛이 지나치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한태수는 조사실 밖으로 나와 후배 김영사에게 조용히 지시했어요. 김영사, 정재욱 어머니, 정경희. 지금 어느 요양시설에 계셔? 당장 가서 병실 샅샅이 뒤져봐. 네, 갑자기 병실은 왜요? 감이 와. 서둘러서 뭐라도 찾아내. 1시간쯤 지나 김영사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반장님, 이거 확인하세요. 할머니 서랍 깊숙이에서 낡은 메모장이 나왔는데 내용이 정말 소름 돋습니다. 화면 속 낡은 종이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섬뜩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어요. 벽을 절대 건드리지 마라. 절대로 안 돼. 그것이 나올라. 한태수의 등골에 한기가 스쳤습니다. 32년 전 그날 밤 그 조용한 신혼집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평온해 보이던 신혼부부의 삶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멈춰있던 시간의 톱니바퀴가 다시 삐걱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3월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봄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던 계절이었죠. 3층 구석집 베란다에서는 빨래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26살의 유나가 아침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갓 지은 밥 냄새가 작은 거실을 가득 채웠죠. 그녀의 얼굴에는 신혼의 행복이 그대로 묻어났어요. 결혼한 지 석 달째였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밥 다 됐어요. 안방 문이 열리며 31살의 재욱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밤새 잠을 설친 흔적이 역력했죠. 또 잠 못 잤어요? 걱정이 태산이에요. 유나가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재욱은 식탁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현장 두 곳이 동시에 문제가 터져서 말이야. 자재비는 올랐는데 계약금은 이미 다 써버렸고, 재욱은 5년 전부터 소규모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15명에 연매출 8억 정도였죠.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규모였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자금 흐름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재욱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우리 여보 능력 있잖아요. 곧 좋아질 거예요. 재욱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뭐든 해결 방법이 있겠지. 식사를 마친 유나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재욱이 물었어요. 오늘도 늦게 들어와? 네, 결산 기간이라 야근할 것 같아요. 유나는 시내에 있는 대한부동산개발본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 결혼하면서도 일을 계속하고 있었죠. 조심해서 다녀와. 재욱이 현관까지 따라 나와 인사했습니다. 유나가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밝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가방을 꽉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회사에 도착한 유나는 격리팀 책상에 앉았습니다. 동료 미선이 커피를 건네며 물었어요. 언니,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유나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오후 3시 유나는 사장실로 호출됐습니다. 60대 초반의 조성만 사장이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어요. 연기가 방 안을 자욱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유나 씨 앉아요. 조 사장의 목소리는 끈적했죠. 유나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작년 하반기 장부 정리는 잘 됐나요? 네, 사장님. 모두 정리했습니다. 조 사장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낮게 말했어요. 그 서류들 다른 데 흘러나가면 안 돼요. 알죠? 유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조 사장이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역시 유나 씨는 입이 무거워서 좋아. 유나가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손바닥에 식은 땀이 촉촉했습니다. 회사 금고 안에는 대한부동산 개발의 불법 투기 증거 서류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유령 회사를 통한 땅 매집, 정치인과의 뒷거래, 내역, 허위 계약서들이었죠. 유나는 석 달 전 우연히 그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야근 중에 사장이 급하게 나가면서 금고를 열어둔 채로 간 거예요. 호기심에 들여다본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녁 9시 유나가 퇴근하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재욱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회사 어른들이랑 모임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사랑해. 유나가 한숨을 쉬며 전화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유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머릿속으로 생각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재욱의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난주 은행에서 대출 거절당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만약 그 서류들을 복사해서 언론에 넘기면 어떨까? 유나의 머릿속에 위험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조 사장이 구속되면 회사 자산이 동결될 거예요. 그러면 횡령한 돈을 추적할 수 있겠죠. 신고 포상금도 나올 거고요. 유나가 가방 속 작은 수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거기에는 금고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석 달간 몰래 관찰해서 알아낸 숫자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복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조 사장은 익산 지역 토호였죠. 검은 손과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도 돌았어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11시 재욱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피곤해 지친 모습이었어요. 유나가 부축해서 안방으로 데려갔죠. 이불을 덮어주며 재욱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잠든 남편의 이마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여보, 내가 꼭 살려줄게. 유나가 재욱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곧 다 괜찮아질 거예요. 유나는 거실로 나와 달력을 펼쳤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빨간 동그라미를 쳤어요. 조 사장이 지방 출장 가는 날이었죠. 그날이 마지막 기회가 될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커튼이 스산하게 흔들렸습니다. 유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요. 평온해 보이던 신혼부부의 삶에 균열이 조용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1993년 4월 둘째 주 금요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유나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창백한 얼굴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여보, 오늘 제주도 가는 날이죠? 유나가 넥타이를 매주는 재욱에게 물었습니다.
응, 신혼여행 예약했어. 다음 주 월요일 출발이야. 사흘만 다녀올 거야. 재욱이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첫 신혼여행이라 들떠 있었습니다. 유나도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기대돼요. 빨리 월요일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만 넘기면 돼. 오늘만 무사히. 회사에 도착한 유나는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오전 10시 조성만 사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광주 출장이었죠. 늦어도 내일 아침에 돌아올 겁니다. 유나의 시선이 사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웠어요. 유나는 도시락을 먹는 척하며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오후 1시 마지막 직원이 나가는 소리가 들렸죠.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나가 천천히 일어나 사장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금고 앞에 섰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다이얼을 돌리기가 힘들었어요. 3-7-2-9 숫자를 하나씩 맞췄습니다. 찰칵. 금고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서류 봉투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유나가 가방에서 소형 복사기를 꺼냈죠. 3달 전 몰래 구입한 거였어요. 1장, 2장, 3장. 복사기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등 뒤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30장을 복사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죠. 유나가 서류들을 원래대로 정리해서 금고에 넣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장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어요. 유나야, 내가 왜 여기 있어? 조성만 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광주행 기차가 연착되어 되돌아온 거였죠. 그의 시선이 유나의 가방으로 향했어요. 사장님.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 사장이 성큼 다가와 가방을 낚아챘어요. 안에서 복사된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 사장의 얼굴이 시빨개졌죠. 이 인연이 감히 내 금고를. 조 사장이 유나의 손목을 움켜잡았어요. 유나가 몸부림쳤습니다. 놔주세요. 제발이요. 사장님, 제발. 조 사장이 유나를 벽으로 밀쳤죠. 유나의 등이 벽에 쿵 부딪혔습니다. 내가 이걸 어디 가져가려고 했어? 말해. 누구한테 넘기려던 거야? 조 사장의 목소리가 짐승처럼 거칠어졌어요.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한테도 안 줬어요.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럼 넌 혼자만 알고 있다는 거지? 조 사장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 유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도망쳐야 했습니다. 유나가 조 사장을 밀치고 문 쪽으로 달려갔어요. 조 사장이 뒤따라 달렸습니다. 유나야, 당장 서라고. 복도를 지나 비상계단으로 뛰어내려갔죠. 신발이 벗겨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층 출입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길거리는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나가 인파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조 사장의 고함 소리가 들렸죠. 유나는 전화부스로 뛰어들어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넣었습니다. 재욱의 회사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여보세요? 재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야. 유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큰일 났어. 지금 집으로 갈게. 무슨 일이야? 무슨 소리야? 재욱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유나가 대답하려는 순간 전화부스 문이 확 열렸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조 사장의 부하들이었죠. 유나가 비명을 질렀어요. 싫어, 저리 가. 남자들이 유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졌죠. 여보, 유나야? 유나?
수화기 너머로 재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유나는 이미 검은 승용차에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재욱이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아내가 실종됐어요. 제 아내를 찾아주세요. 당직 경찰이 신고 접수대장을 펼쳤어요.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됩니까? 점심때 전화가 끊긴 후부터요.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경찰은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아직 24시간이 안 지났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부부싸움하고 집 나간 경우도 많거든요. 재욱이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제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 사고가 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실종 신고만 접수하고 기다리라고 했죠. 재욱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도 전화했어요. 유나 못 봤어? 점심 이후로 어디 갔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몰랐습니다. 밤 11시 재욱이 텅 빈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제주도 여행 가이드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흘 후 출발 예정이었죠. 재욱이 책을 꽉 움켜쥐며 무릎을 꿇었어요. 유나야, 어디 있어? 제발 무사해라. 재욱의 목소리가 빈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침묵만이 무겁게 흘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재욱의 집 전화가 울렸어요. 재욱이 벌떡 일어나 수화기를 낚아챘습니다. 여보세요? 유나야?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정재욱 씨 맞습니까? 당신 아내 유나 씨 말이에요. 찾으시죠? 누구세요? 유나가 어디 있어요? 재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자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 아내가 훔쳐간 서류예요. 그걸 돌려받고 싶으면 경찰에 신고 취소하세요. 무슨 서류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재욱이 소리쳤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그럼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아, 참. 지금은 물어볼 수가 없겠네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재욱은 전화기를 붙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서류? 유나가 무슨 서류를 훔쳤다는 거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날부터 재욱의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미온적이었죠. 유나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제주도 신혼여행 비행기는 재욱 혼자 놓쳐버렸어요. 텅 빈 침대에 누운 재욱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유나의 베갯잎에서 그녀의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재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제발 꿈이라고 해줘. 하지만 현실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2년이 지난 2024년 그 끔찍한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요. 1993년 4월 유나 실종 일주일째였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미제 전담팀이 꾸려졌어요. 당시 신참이었던 한태수는 선배 박철민 반장 밑에서 일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박 반장이 재욱을 조사실로 불렀어요. 정재욱 씨, 부인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정확히 언제죠? 4월 9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쯤이요. 그때 전화가 갑자기 끊어졌어요. 재욱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잔 흔적이었죠. 통화 내용은요? 큰일 났다고 집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게 다예요. 박 반장이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부인 직장은 어디입니까? 대한부동산개발이요. 경리팀에서 일했어요. 박 반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혹시 부부싸움 같은 거 없었나요? 최근에 다툰 적은요? 없습니다. 저희는 신혼이에요.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었다고요. 재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박 반장은 대한부동산개발 본사를 찾아갔어요. 조성만 사장이 호화로운 사장실에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형사님. 윤아 씨 일로 오셨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종 당일 윤아 씨 행적을 알고 싶습니다. 조 사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날 점심시간까지는 평소처럼 근무했어요. 그런데 오후에 갑자기 조퇴를 했더라고요. 무슨 급한 일이 있다면서요? 조퇴요? 재욱 씨는 모르던데요. 조 사장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부부간 비밀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다른 남자라도. 박 반장이 얼굴을 찌푸렸어요. 다른 남자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제 말은요. 조 사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요즘 바람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설마 윤아 씨가 그럴 리 없겠지만. 조 사장의 말투는 교묘했어요. 의심의 씨앗을 심는 방식이었죠. 박 반장은 윤아의 동료들도 만났습니다. 경리팀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사님, 언니가 최근 몇 달 동안 좀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는데요? 전화 통화를 자꾸 숨기고 서류도 몰래 복사하는 걸 봤어요. 서류를 복사했다고요? 무슨 서류요? 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세히는 못 봤어요. 그냥 뭔가 급하게 서류 뭉치를 가방에 넣더라고요. 박 반장이 수첩에 꼼꼼히 적었어요. 그날 저녁 박 반장은 재욱을 다시 불렀습니다. 정재욱 씨, 부인이 실종 당일 회사를 조퇴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재욱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왜 조퇴를 했죠? 그걸 제가 묻고 싶네요. 박 반장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서류를 몰래 복사했다는 증언도 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재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서류요? 전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모르십니까? 박 반장의 눈빛이 의심스럽게 변했습니다. 혹시 부인이 부정한 돈을 만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아니면 당신이 사업 자금 때문에 부인을 시켜서.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재욱이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박 반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당신 회사 계좌로 실종 전날 500만 원이 입금됐더군요.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에요. 어디서 난 겁니까? 재욱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사실 윤아가 입금한 거였어요. 재욱의 회사 자금난을 돕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출처를 물으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어디서 그 돈을 구했는지 몰랐거든요. 이틀 뒤 재욱의 집 근처 이웃들이 경찰에 제보를 했어요. 실종 사흘 전쯤 정재욱 씨 집에서 부부싸움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박 반장이 재욱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웃 증언이 있습니다. 당신네 집에서 부부싸움 소리가 들렸다던데요. 재욱이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요. 저희는 싸운 적 없어요. 이웃이 착각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 반장이 사진 한 장을 내밀었어요. 재욱의 차 트렁크에서 채취한 혈흔이었습니다. 재욱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이게 뭡니까? 전 이런 거 몰라요. 혈액형 검사 결과 AB형입니다. 부인 혈액형이 AB형이죠? 재욱이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전 아내를 해치지 않았어요. 박 반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증거는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날 밤 재욱은 유치장에 갇혔어요. 용의자 신분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왜 내 차에 윤아 피가 있어? 재욱은 전혀 몰랐습니다.
조성만 사장의 부하들이 윤아를 납치할 때 재욱의 차를 이용했다는 거리요. 의도적으로 증거를 남긴 거였습니다. 재욱에게 모든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요. 일주일 뒤 재욱은 석방됐어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싸늘했죠. 제가 아내를 죽였대. 신혼인데 벌써 살인을 하다니. 수군거리는 소리가 재욱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재욱의 어머니 경희가 아들을 꼭 껴안았어요. 아가, 괜찮다. 내가 안 했다는 거 엄마는 알아. 경희의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불안했어요. 며느리는 어디로 간 걸까? 정말 아들이 아무것도 안 한 걸까? 그날 밤 경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안방에서 재욱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아야, 윤아야. 어디 있어? 경희가 안방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재욱은 지친 모습으로 이불을 붙잡고 울고 있었어요. 경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고통받는 걸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며느리 윤아에 대한 원망도 생겼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내 아들을 이런 지옥으로 몰아넣은 거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아는 여전히 행방불명이었어요. 경찰 수사는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었죠. 박 반장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재욱은 하루하루 힘겹게 버텼어요. 회사는 망했고 친구들은 떠났습니다. 남은 건 어머니 경희뿐이었죠. 경희는 아들을 지켜보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지킨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곧 자신이 상상도 못할 끔찍한 선택을 하게 될 거라는 거요. 2010년 6월 17년이 흘렀습니다. 재욱은 40대 후반이 되어 있었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였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혼자였죠. 재욱은 익산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경희는 70대 중반이 되어 기억력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이었죠. 그날도 재욱은 일용직 일을 마치고 저녁 늦게 귀가했어요. 집에 들어서자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새고 있었죠. 어머니, 천장에 물 새요. 수리해야겠어요. 다음 날 재욱은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손상이 심했어요. 천장 일부를 뜯어내야 할 것 같았죠. 재욱이 인부 한 명을 불렀습니다. 나흘 뒤 인부가 천장 판자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톱질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재욱이 사다리 아래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인부가 소리쳤어요. 사장님, 여기 뭔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데요? 재욱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천장 석가래 위에 먼지 쌓인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낡은 갈색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재욱의 심장이 멎는 듯했죠. 그게 재욱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17년 전 윤아가 신혼여행 가려고 샀던 바로 그 가방이었어요. 재욱이 가방을 품에 안고 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지퍼를 열었어요. 안에는 옷가지 몇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아의 원피스, 속옷, 화장품, 모두 17년 전 그대로였죠. 재욱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윤아야. 가방 바닥을 만지던 재욱의 손가락이 이상한 틈새를 발견했어요. 바닥 천이 찢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꺼낸 것 같았죠. 재욱이 천을 완전히 뜯어냈어요. 안쪽에는 빈 공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재욱은 경찰에 신고했어요. 한태수 형사가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당시 그는 신참 형사였죠. 17년 전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정재욱 씨, 이 가방 확실합니까?
부인 거 맞아요? 네, 틀림없어요. 17년 전 신혼여행 가려고 유나가 산 겁니다. 재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태수가 가방을 꼼꼼히 살폈어요. 가방 바닥이 찢어져 있네요. 원래 이랬습니까? 아니요. 전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한태수는 감식팀을 불렀습니다. 가방에서 지문과 섬유 조각을 채취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방 손잡이에서 재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문이 검출된 거예요. 정재욱 씨, 이 지문 아십니까? 한태수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재욱이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누구 건데요? 조성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대한부동산 개발 사장이었던 사람이에요. 조성만? 재욱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 유나가 다니던 회사 사장. 한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부인 가방을 만졌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태수는 즉시 조성만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조 사장은 이미 익산을 떠난 뒤였어요. 10년 전 회사를 정리하고 서울로 이사 갔다고 했죠. 한태수가 서울로 출장을 갔습니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 사는 조성만을 만났어요. 70대가 된 조 사장은 여전히 기름진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사 양반, 17년 전 일을 왜 지금 묻는 거요? 유나 씨 가방에서 당신 지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조 사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태연하게 말했어요. 아, 그거. 유나 씨가 회사 다닐 때 한번 가방 들어준 적 있어요. 무거워 보이길래. 그게 답니까? 한태수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17년 전 유나 씨가 실종된 날 당신 어디 있었습니까? 조 사장이 웃었습니다. 광주 출장 갔었죠. 호텔 영수증도 있어요. 알리바이는 완벽하다고. 한태수는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조성만의 알리바이는 탄탄했습니다. 호텔 체크인 기록도 있었죠. 하지만 한태수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뭔가 숨기고 있어. 이 사람이 연루되어 있어. 며칠 뒤 한태수는 대한부동산개발 옛 직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당시 경리팀에 있던 미선을 만났어요. 17년이 지나 그녀도 40대 중반이 되어 있었죠. 미선 씨, 혹시 유나 씨가 회사에서 무슨 서류를 복사했다는 거 기억하세요? 한태수가 물었습니다.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해요. 그때 뭔가 급하게 서류를 챙기더라고요. 무슨 서류였는지 아십니까? 미선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회사 불법 투기 서류였어요. 조 사장이 정치인들한테 뇌물 준 증거도 있었대요. 유나 언니가 그걸 폭로하려다가 어떻게 됐는데요? 한태수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미선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들켰죠. 조 사장한테. 그날 점심시간에 사장실에서 비명소리가 났어요.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무서워서요. 당신은 왜 그때 신고 안 했습니까?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겁이 났어요. 조 사장은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검은 손과도 연결되어 있었고 신고했다가 저도 당할 것 같았어요. 한태수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17년 전에 이 증언이 나왔다면 사건이 풀렸을 텐데.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직접 증거도 없었죠. 한태수는 재욱을 다시 만났어요. 정재욱 씨, 부인이 회사 불법 서류를 훔쳤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재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유나가 그런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다니. 아마 당신을 돕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한태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시 당신 회사 자금난이 심했죠? 신고 포상금을 노린 것 같습니다. 재욱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바보 같은 여자. 왜 나한테 말하지 않고 혼자. 재욱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갈라졌습니다. 한태수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다시 막혔어요. 조성만의 알리바이를 깰 수 없었습니다. 직접 증거도 찾을 수 없었죠. 사건은 또다시 미제로 돌아갔어요. 재욱은 집으로 돌아와 가방을 들여다봤습니다. 가방 안쪽 찢어진 부분을 만졌어요. 유나는 여기에 뭘 숨겼던 걸까? 그게 유나를 죽음으로 몰아간 걸까? 재욱이 가방을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17년 만에 만난 아내의 흔적이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내를 되찾을 수 없었어요. 유나는 여전히 행방불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4년이 더 흘렀습니다. 2024년 재개발 현장에서 그 끔찍한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요. 2024년 11월 벽에서 시신이 발견된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실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정 박사가 한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피해자 손톱 밑에서 피부 조직이 나왔습니다. 누군가와 격렬하게 싸운 흔적이에요. 한태수가 긴장하며 물었어요. DNA 확인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오늘 저녁이면 결과 나올 겁니다. 저녁 8시 결과가 나왔어요. 한태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형사님, 대박입니다. 조성만입니다. 피해자 손톱 밑에서 나온 DNA가 조성만 것과 일치해요. 한태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드디어 잡았다. 한태수는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했어요. 조성만은 현재 서울 강남에 살고 있었습니다. 8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재했죠. 다음 날 새벽 기동대가 조 사장의 집을 급습했어요. 조성만이 잠옷 차림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조 사장이 버럭 소리쳤어요. 한태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나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조성만은 익산경찰서 조사실로 이송됐어요. 한태수가 DNA 분석 결과를 책상에 던졌습니다. 당신 DNA가 피해자 손톱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조 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그건 조 사장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한태수가 책상을 쾅 내리쳤어요. 17년 전 광주 출장은 거짓이었죠? 기차가 연착되어서 회사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조 사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조 사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죽였어요. 유나를 내가 죽였다고. 조사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죠. 왜 죽였습니까? 한태수가 낮게 물었어요. 조 사장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그년이 내 서류를 훔쳐갔어요. 회사 비리 증거들을요. 들키면 나는 끝장이었어요. 감옥 가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죽였다는 겁니까? 조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사장실에서 추궁했는데 도망치더라고요. 부하들을 시켜서 붙잡았죠. 차에 태워서 외곽으로 갔어요. 서류 어디 숨겼냐고 물었는데 끝까지 안 불더라고요. 한태수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요? 화가 나서 목을 졸랐어요. 겁만 주려고 했는데 힘 조절을 못했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죠. 시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태수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조 사장이 눈을 피했습니다. 그건 말 못해요. 뭐라고요? 당신이 직접 처리한 거 아닙니까? 조 사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난 시신을 차 트렁크에 넣어뒀어요. 그리고 부하들한테 처리하라고 했죠. 어디 묻든지 버리든지 알아서 하라고. 한태수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부하가 누구입니까? 이름 대세요. 김용석이요.
당시 내 운전기사였어요. 조 사장이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태수가 즉시 수배를 지시했어요. 김용석, 현재 60대 후반. 찾아내라. 이틀 뒤 김용석이 부산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한태수가 직접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김용석이 조사실에 앉아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죠. 김용석 씨, 1993년 4월 유나 씨 시신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한태수가 다그쳤습니다. 김용석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사장님이 시키셨어요. 시신을 없애라고. 그래서 어디에 묻었습니까? 김용석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안 묻었어요. 묻지 않았다고요? 그럼 어떻게 했는데요? 정재욱 씨 집에 갖다 놨어요. 한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트렁크에 시신을 싣고 정재욱 씨 집 앞까지 갔어요. 밤 11시쯤이었죠. 집문이 열려 있길래 안으로 들어갔어요. 김용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요? 한태수가 재촉했어요. 안방 장롱 문을 열고 시신을 넣었어요. 그리고 도망쳤죠. 한태수가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습니다. 장롱이라고요? 벽이 아니고, 네, 장롱이에요. 벽 같은 건 몰라요. 한태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김용석은 장롱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벽에서 나왔죠. 그 사이에 누군가 시신을 벽으로 옮긴 겁니까? 도대체 누가? 한태수는 즉시 익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재욱을 다시 불렀어요. 정재욱 씨, 1993년 4월 9일 밤에 집에 계셨습니까? 재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집에 있었어요. 아내 기다리느라 밤새 못 잤어요. 그날 밤 누가 집에 들어온 거 못 봤습니까? 재욱이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멍한 상태였거든요. 한태수가 다그쳤습니다. 어머님은요? 정경희 씨는 집에 계셨습니까? 어머니는 재욱이 입을 다물었어요. 뭔가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새벽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어디 갔다 왔다고 했어요. 한태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디 갔다 왔다고요? 재욱이 이마를 짚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산책 갔다 왔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한태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한태수는 즉시 요양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경희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치매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죠. 정경희 씨, 제 이야기 들리십니까? 경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흐릿한 눈동자가 한태수를 향했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1993년 4월 그날 밤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경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며느리 유나 씨를 보셨습니까? 경희가 입술을 떨었어요. 장롱에 있었어요. 한태수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장롱에 뭐가 있었습니까? 며느리가 죽어 있었어요. 경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태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머니 말씀해 주세요. 옮겼어요. 벽으로. 경희가 중얼거렸습니다. 한태수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어요. 왜 벽으로 옮기셨습니까? 경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살리려고. 재욱이가 한 줄 알았어요. 한태수는 병실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조성만이 유나를 죽였어요. 김용석이 시신을 장롱에 넣었죠. 그리고 경희가 시신을 발견하고 벽으로 옮긴 겁니다. 아들을 범인으로 착각해서요. 32년 동안 재욱은 무죄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믿지 않았죠.
가장 가까운 어머니조차도요. 한태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진실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최종 부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정 박사가 한태수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형사님, 지금 당장 오셔야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게 발견됐어요. 한태수가 서둘러 연구소로 달려갔습니다. 정 박사가 현미경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뭡니까? 한태수가 물었습니다. 태아뼈입니다. 피해자 골반강 안에서 발견됐어요. 한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임신이었다는 겁니까? 네. 임신 2개월 정도로 추정됩니다. 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유나 씨는 임신 상태에서 살해당한 겁니다. 한태수가 주먹을 쥐었어요. 그날 저녁 한태수는 재욱을 조용한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재욱이 불안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형사님? 한태수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재욱이 서류를 펼쳤어요. 부검 소견서였습니다. 재욱의 눈이 한 줄에 고정됐죠. 피해자는 임신 약 2개월 상태였음. 재욱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유나가? 재욱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한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부인은 임신한 상태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당신은 몰랐던 모양이군요. 재욱이 서류를 떨어뜨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재욱의 머릿속으로 32년 전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유나가 아침마다 구역질하던 모습, 피곤해하면서도 밝게 웃던 얼굴, 제주도 여행 가려고 준비하던 설렘, 모든 게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나한테 말하려고 했던 거구나. 제주도 가서 깜짝 선물로 말하려고. 재욱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태수가 물 한 잔을 건넸어요. 재욱이 물을 마시며 흐느꼈습니다. 그날 전화해서 큰일 났다고 했을 때 말이에요. 유나가 나한테 도움을 청한 거였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한태수가 위로했어요. 조성만이 모든 걸 빼앗아간 겁니다. 당신의 아내도 아이도. 재욱이 이를 갈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성만, 그 자식. 다음 날 한태수는 구치소에 수감된 조성만을 면회했어요. 조 사장이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또 뭘 물으러 왔나? 한태수가 사진 한 장을 유리창에 붙였어요. 태아 골격 사진이었습니다. 유나 씨는 임신해 있었습니다. 당신이 죽인 건 한 명이 아니라 2명이에요. 조 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임신? 그건 몰랐어요. 한태수가 냉소를 흘렸어요. 몰랐다고 죄가 가벼워지나요? 조 사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왜 그년이 그렇게까지 했는지 이제 알겠군요. 남편 살리려고, 아이 지키려고. 한태수가 책상을 탁 쳤어요. 이제라도 양심이 있으면 전부 토해내세요. 서류는 어디 있습니까? 서류요? 조 사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못 찾았어요. 끝까지. 유나가 어디 숨겼는지 말 안 하고 죽었거든요. 아마 정재웅네 집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한태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한태수는 즉시 재욱의 집을 다시 수색했습니다. 감식팀이 집안 곳곳을 뒤졌어요. 재욱도 함께 찾았습니다. 유나가 뭘 남겼을까? 어디에 숨겼을까? 나흘 뒤 마당 구석에서 오래된 김치독이 발견됐어요. 감식팀이 독을 파냈습니다. 독 밑 흙을 한 미터쯤 파자 기름종이에 쌓인 봉투가 나왔죠. 한태수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복사된 서류들과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어요.
서류는 대한부동산 개발의 불법 투기 증거들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어요. 윤아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태수가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재욱이 옆에서 함께 읽었어요. 1993년 4월 5일. 오늘 병원에 다녀왔다. 의사 선생님이 임신 2개월이라고 했다. 재욱이 아이. 우리 아이. 재욱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한태수가 계속 읽었어요. 조 사장 서류만 확보하면 포상금이 나올 거다. 그 돈으로 여보 회사 살리고 우리 아기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을 거다. 다음 주 금요일에 복사한다. 제주도 가기 전에 다 해결하고 싶다. 제주도에서 여보한테 깜짝 선물로 말할 거다. 임신 소식이랑 포상금 소식 둘 다. 여보 사랑해. 우리 꼭 행복하자. 재욱이 수첩을 떨어뜨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으아.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아야. 윤아야. 미안해. 형사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재욱은 마당 흙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32년 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윤아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배신한 게 아니었죠. 오히려 목숨을 걸고 가족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넌 날 사랑했구나. 끝까지 날 사랑한 거였구나. 재욱이 흙을 움켜쥐며 흐느꼈어요. 근데 나는 너를 의심했어. 32년 동안 원망하고 미워했어. 나는 인간도 아니야. 한태수가 재욱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재욱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마당에는 재욱의 절규만 메아리 쳤습니다. 그날 밤 요양병원의 경희에게 모든 사실이 전해졌어요. 며느리가 임신해 있었다는 것, 아들을 살리려고 목숨 걸었다는 것. 경희가 침대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착각했구나. 재욱이가 죽인 게 아니었구나. 경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착한 며느리를 나는 32년 동안 벽에 가뒀구나. 경희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지만 경희를 진정시킬 수 없었어요. 그녀는 밤새 울다가 다음 날 새벽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말은 이거였죠. 며느리 미안해. 재욱은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혼자 섰습니다. 윤아의 영정도 함께 차려졌어요. 32년 만에 두 여자가 재욱 곁에 나란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죠. 재욱이 두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절했습니다. 어머니 윤아, 너무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눈물을 훔쳤어요.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이미 부서진 뒤였어요. 32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고 잔인했습니다. 2025년 2월 전주지방법원 대법정이었습니다.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피고인 조성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탄식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성만은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80대 노인의 몸으로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한태수가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32년 만의 정의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시원하지 않았죠. 공범 김용석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어요. 사체 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끌려갔죠. 방청석에 앉은 재욱은 무표정하게 그 광경을 바라만 봤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재욱은 법원 계단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한태수가 다가와 옆에 섰습니다. 정재욱 씨, 이제 억울함은 풀렸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의심하지 않아요. 재욱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유나는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아이도요. 한태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욱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형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진실을 알았습니다. 재욱은 법원을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익산 외곽으로 향했어요. 집은 이미 재개발로 철거된 상태였죠. 빈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재욱이 무너진 벽터 앞에 섰어요. 유나가 32년 동안 갇혀있던 그곳이었습니다. 재욱이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짚었어요. 여보, 이제 자유야. 이제 편히 쉴 수 있어. 바람이 불어와 재욱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다음 주 재욱은 작은 납골당에 유나의 유골을 안치했어요. 옆에는 어머니 경희의 위패도 함께 모셨습니다. 두 여자가 나란히 있었죠. 재욱이 국화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유나, 이제 서로 미워하지 마세요. 둘 다 나를 사랑했던 거잖아요. 재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때문에 두 분이 고생하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재욱은 납골당을 나와 서해안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32년 전 신혼여행 가려던 제주도 대신 가까운 바닷가로 갔어요. 군산 앞바다였습니다. 파도가 철썩거리며 밀려왔어요. 재욱이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유나가 남긴 수첩과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마지막 장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여보, 사랑해. 우리 꼭 행복하자. 재욱이 눈물을 닦으며 종이배를 접었어요. 수첩 한 장을 찢어서 만든 거였습니다. 배에 유나의 글귀가 적혀 있었죠. 재욱이 종이배를 파도에 띄웠습니다. 배가 천천히 바다로 떠내려갔어요. 유나야, 다음 생에는 꼭 행복하게 살자. 제주도도 가고 아기도 낳고. 재욱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파도가 종이배를 삼켰어요. 유나의 글씨도 재욱의 눈물도 모두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한태수는 사건 보고서 마지막 장을 작성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무거웠습니다. 32년간 벽 속에 갇혀있던 유나, 평생을 누명 쓰고 살았던 재욱, 잘못된 사랑으로 비극을 키운 경희. 한태수가 보고서를 프린트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진실은 언제나 밝혀집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한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봄, 재욱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작은 집을 얻었어요. 홀로 살며 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몰랐죠. 그저 조용한 호라비로만 알았습니다. 재욱은 매주 토요일 납골당을 찾았어요. 유나와 어머니 앞에 앉아 일주일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텃밭에 상추가 잘 자라고 있어요. 유나가 좋아하던 고추도 심었어요. 어느 토요일 재욱이 납골당에서 나오는데 어린 부부가 들어왔어요. 임신한 아내의 손을 남편이 조심스럽게 잡고 있었습니다. 재욱이 그들을 바라보다 돌아섰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32년 전 자신과 유나의 모습 같았어요. 행복으로 가득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모든 건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재욱은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작은 제단을 차렸어요. 유나의 사진과 아이 인형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만나지 못한 아이를 위한 자리였죠. 재욱이 향을 피우며 두 손을 모았어요. 유나야, 우리 아기야. 아빠가 늦게 알아서 미안해. 재욱의 속삭임이 조용한 방을 채웠습니다. 향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어요. 진실은 벽을 넘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너무 많은 것들이 부서졌어요. 사랑했던 사람들, 믿음, 시간. 모두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32년이라는 세월은 한 사람의 인생 전부를 앗아갔습니다.
재욱은 이제 60대가 되어 백발이 성성해졌어요. 그의 삶은 멈춰버린 시계처럼 1993년 4월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 사랑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는 것, 그것이 진짜 고통이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재욱의 작은 집을 비췄어요. 그는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유나가 좋아하던 노을빛이었죠. 재욱이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여보, 저기 보여? 우리가 좋아하던 노을이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욱은 미소 지었어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때는 모든 걸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본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창작물입니다. 일부 이름과 지명, 연령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